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 서밋 2021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EDNC 황순환입니다. 저는 EDNC 황수지입니다. EDNC 이재훈입니다. 올해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압축 성형, 금형 제작과 관련한 최적화 전략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가 1시간을 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은 저희 팀원이 답변을 드릴 텐데 답변을 완료하지 못하면 취합하여서 세미나가 완료된 후에 몰드플로우 유저그룹 카페에서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시고 후반부에 공개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립니다. 또 좋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초음파 무선 가습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몰드플로우 유저그룹 카페에서 공지하고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몰드플로우 엑스퍼트가 선택한 해석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제가 몰드플로우 해석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런 질문에 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몰드플로우 교육을 받은 신입사원 박 연구원님은 요구사항이 몰드플로우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고 싶고 신뢰성을 높이는 플랜을 갖고 싶다 였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질문은 CA를 하는 나 빼고는 몰드플로우 결과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5년차 최선임님은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러면서도 워라밸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불량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으니 맨날 야근하느라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하다입니다. 그리고 15년차 이 부장님은 전문가로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한 몰드플로우 해석 전략은 적확성을 높이고 최적화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확성 전략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컴퓨팅 파워입니다. 1978년 몰드플로우를 개발한 콜린 오스틴은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저당 잡았으며 근데 그 컴퓨터의 메모리는 64KB, 그 중에서 32KB가 베이직 운영체계였습니다. 22년이 지난 몰드플로우의 성능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정도입니다. 1978년에 비해서 2000년은 한 4000배,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한 300만 배 정도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기술 경향은 중앙에 데이터가 모이고 또 데이터 공유, 재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서나 액세스가 가능하고 정형, 비정형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석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업무를 이제 해방할 수 있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최적화,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을 한 뒤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용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가치입니다. 이것이 선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문제는 고객을 고정된 제품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가치는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켜 추가 마진을 취할 수 있지만 경쟁자들도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컨셉에서 개인에 대한 맞춤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디자인은 협업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런 플렉서블한 그런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3D 프린팅과 같은 도구부터 또 대량화된 그런 사출 시스템들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연결된 서비스로 가능하게 되며 고객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게 됐으며 그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바로 연결이 되어 이것이 다시 고객의 경험들이 처음 개발할 때 컨셉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엔지니어는 매일 아래와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를 혁신할 수 있을까? 더 적은 재설계로 부품 품질을 개선할 수 없을까? 보다 빠른 프로세스 개선으로 제조를 간소화할 수 없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수 없을까? 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사출, 압축, 금형 제조 산업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공정은 사출 시간, 온도, 압력과 같은 변수가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어 하나의 변경이 다른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므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는 공정을 최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출시 시간은 제품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산 중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생산 지연, 그리고 수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최악의 경우 금형을 재가공해야 하고 새로 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생산, 그리고 배송에 대한 부분이 미래 혁신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은 기존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 신제품 혁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든다입니다. 수천 개의 플라스틱 재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특정한 분야에서 6개에서 10개의 유효한 후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비용, 또 최종 사용 성능,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 전반적인 환경 영향에 미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제품이 최고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팀 간의 어떤 협업의 어려움, 또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CAE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사원이 CAE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CAE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적합성의 인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적합성은 실제와 해석과에 얼마나 더 잘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적합성의 인자를 파악하고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류하고 또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해석 자동화를 통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프리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 그리고 해석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엑셀에 저장하는 DB 구축 같은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최적화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에 대한 물성, 플라스틱 재료든 금형 재료든, 그리고 어떤 형상, 제품의 형상이든 금형의 형상이든, 또 프로세스 파라메타, 사출기의 공정 조건이든 실제 사출기의 성능이든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신뢰성,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고요. 또 얼마나 최신의 솔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EDNC에서는 CAE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교육 과정과 어드밴스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PI부터 쿨 FEM, RHCM 뿐만 아니라 해석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를 3일차에 이렇게 7시간 동안 체크리스트, 그리고 최신 버전과 최적화 기술, 데이터 기반 CAE 검증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교육과정과 앞으로의 고급 기술자로 가기 위한 전략을 한번 제가 짜봤는데요. 첫 번째로 몰드플로우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인자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의 어드밴스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현업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보다 단순한 케이스 스터디를 넘어서 최적화에 접근하고 또 실험 계획법이나 파라메트릭 스터디, DOE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이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업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고객과 여러분의 팀장님을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서를 잘 써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사출 작업자와 금형 제작자, 금형 설계자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 내에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정립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A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결정,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사출을 하기 전에 또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어떤 제품의 두께와 수질을 결정하기 전에 CA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플라스틱 재료의 물성이라든지 공정 조건 또 이런 해석 표준 어떻게 프로세스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초심자에게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해석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성을 편집한다든지 어떤 인자들을 바꾸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도화가 되면 이제 데이터를 확보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나 또 해석 자동화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초급 몰드플로우 사용자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모델을 임포트하고 메시를 짜고 공정 조건을 입력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해석을 수행하고 레포트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급 몰드플로우 사용자가 되면 다음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기존 부품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존 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합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부품이면 바로 최적화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케이스 스터디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DOE나 API를 대체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모델 임포트하고 또 모델에 대한 속성을 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개발하게 되면 스텝을 아주 단순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를 짜거나 피드 시스템에 모델링을 하고 메시를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체크만 해주고 기본적인 어떤 설정은 API, 자동화가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 완료가 되면 레포트까지도 자동화를 통해서 레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더 혁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림과 같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API를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스나 프리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전문가 시스템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략 구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설계자이나 아니면 금형 제작자나 아니면 사출 작업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광범위한 솔루션을 맞춤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후행 해석이 아닌 선행 분석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선행 분석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CA를 진행을 해야 CA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이웰 우주항공 부품인데 게이트의 개수가 3점, 1점, 2점, 3점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네 번째 케이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것이 경험적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유동선단의 온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최대 압력은 25MPa 이하라고 하는 기준에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금형 엔지니어가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할 때 아주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또는 금형의 형상을 변경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두께 또 금형 채널의 직경, 게이트의 크기들을 변수로 삼아서 분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해석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시작하고 변수를 선택한 후에 각 변수 값을 할당하고 비교 기준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모든 해석은 이런 모든 조합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라메트릭 스터디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가져갈 수 있다면 DOE는 작은 실험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DOE의 최적화 조건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변수가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게이트 개수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사출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출 조건을 작업하는 사람이 보합 크기와 시간을 기본 조건인 최대 압력의 80%로 10초간 적용하게 되면 사출 압력이 낮았기 때문에 보합도 적용해서 낮게 되고 힘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 예를 들면 이 35MPa의 4초간 이렇게 실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마지막 셋이네요. 일단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총 4단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프로세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비용 절감, 개발 기간 단축, 품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기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CA의 관점에서 보자면 API 자동화,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모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업계에서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시뮬레이션의 단점은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뒤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컬처럴 오가니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산업 분야로 나아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아예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조직의 사고방식이나 프로세스, 인재, 또 역량을 재정의 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엔겔 사출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양방향으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엔겔 심 링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석 결과를 사출기에 넣을 수도 있고 사출기의 결과를 다시 데이터로 이쪽으로 사용량 해석 쪽으로 옮길 수 있어서 엔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실제 생산 공정과 연결함으로써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을 향후에 전체 수명 주기에서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해석을 수행했었던 결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힘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래서 역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레포트를 제가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정 조건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공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받은 조건이죠. 그런데 사출 과정에서 공정 조건은 너무나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한 1시간 정도면 해석이 완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갖고 계시다면 이 108번의 해석을 수행하는데 1시간 정도의 해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5일이면 해석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딥러닝 같은 기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어떤 구속 조건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기준을 최적의 조건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실제 그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지만
그 딥러닝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직접 돌리진 않았지만 모델을 만든 걸 가지고 최적화를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8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 예측한 것과 실제 해석을 돌린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99.7% 정도 압력의 예측 신뢰성을 갖고 있었고 형체력은 99.78% 그리고 힘은 94.72%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딥러닝은 실제로 예측 신뢰성은 높지만 변형량이 낮아지는지, 왜 낮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변형이 왜 낮아지는지 그런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패킹 프레저, 보압이고요. 보압을 기준으로 65MPa를 기준으로 변형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정을 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여기 이 사람처럼 고민하고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 전략 그리고 최적화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잊지 마.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 주길 바래. 1시간 동안 EDNC와 함께 몰드플로우 최적화를 향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플라스틱 제품 변형 해결을 위한 몰드플로우 최신 기술을 발표하게 된 EDNC 황수진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출을 봤을 때 가장 사출 성형이란 무엇인가부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지를 가열해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의 공동부에 주입을 하는 과정인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성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을 때 사출제품의 변형이란 이런 플라스틱이 액체가 고체화돼 가면서 변형되는 평면이 이제 쉐이프가 바뀌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과 다른 형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변형 크게 휨과 뒤틀림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설계의 도안대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변형의 원인을 몰드플로우에서는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의 개선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보았습니다. 제품 설계, 금형 설계, 성형 조건,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변형의 원인과 이 제품 설계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는 2019년 EDNC 몰드플로우 최신 기술 세미나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며 당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몰드플로우 유저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서밋 2020입니다. 이건 2020년에 이제 작년 8월에 진행되었던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밋 발표 중에 해석을 통해 변형을 개선하여서 프로세스를 정립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앞전에 발표되었던 내용 중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최적화 부분을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중에 독일계 자동차 업체인 코스탈의 사례와 그 다음에 미국의 사출 전형 업체인 트렌드 테크놀로지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렌드 테크놀로지에서는 제품 개발부터 실제 생산까지 진행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는 몰드플로우 해석을 모든 공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이스에서 진행하는 해석은 이 탑 하우징 제품인데요. 재료는 PC ABS고 지금 필러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변형 역설계라는 단어, 변형 역설계 워크플로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절차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희 해석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제품은 토탈 4캐비티 제품이었는데 해석에서는 한 캐비티만 어커런스 넘버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듀얼 도메인 메쉬를 사용을 하고 지금 그림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90%로 매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이펙트를 적용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변형 역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최적 변형을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게이트, 충전, 냉각 보합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도 이제 저희가 미성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을 해주고요. 이게 박스형인데 이 아래쪽이 열려 있죠. 그래서 내부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변형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허용 가능한 게이트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해석 결과 먼저 몰드플로우 해석을 돌려서 변형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았어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살펴보았을 때 주요 팩터, 이 주요 측정 위치에서 안쪽으로 말리는데 이 간격을 살펴보았고요. 이때 두 번째 케이스에서 0.12mm 변형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위치는 두 번째 위치를 저희가 트렌드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진행한 부분은 충전 최적화였습니다. 이렇게 사출을 진행했을 때 일부 부부에 숏샷이 발생하였고 또 이 게이트 근처에서는 웰드라인 부에 취약한 것이 나타나서 제품의 두께를 변경을 하여서 보강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후에 냉각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캐비티 쪽 냉각 채널과 코어 쪽 냉각 채널에 온수를 둘 다 65도로 진행을 하여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형이 변형이 크게 나와서 코어 측의 온도를 15도씨를 더 낮춰서 진행을 하였더니 기존에는 0.35mm 정도의 변형이 갔는데 온도를 변경하였을 때 0.12mm 정도로 약 0.2mm의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합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보합 전달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게이트 사이즈를 1.2mm였는데 1.3mm로 늘리고요. 그 후에 게이트 사이즈의 늘림과 동시에 보합을 1초간 더 추가를 하여서 제품의 수축을 보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축 같은 경우는 이 재료의 공칭 수축에 가깝게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최적화를 이룬 다음에 성형 조건의 최적화를 찾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찾아진 조건을 이용하여서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CAD 파일 저희가 설계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해석 결과로 나온 변형 해석 결과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치수가 그 높이 부분과 가로 부분이 공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텀 뷰에서 봤을 때 이게 21.399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25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0.4, 0.3, 0.6으로 공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많이 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때는 코너 효과에 의한 변형 때문에 변형값이 가장 영향이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서 역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 지금 해석한 게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변형 해석을 하여서 이 부분의 수축을 반영을 하여서 보았고요. 이때 이제 공칭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A, B, C라고 해서 세 부분에서 이 간격, 윗면과 아랫면의 간격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요. 0.4, 0.3, 0.6에 이렇게 공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몰드플로우 해석 변형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CAD 데이터를 역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축률과 이 변형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서 새로운 노란색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서 변형 해석을 했을 때 공차 범위 이내에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 저희가 이렇게 설계된 노란색 모델을 가지고서 금형을 먼저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금형을 제작을 하여서 값을 비교를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금형을 이제 금형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를, 역설계 데이터를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금형의 언더컷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가공을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4캐비티였기 때문에 각각 캐비티에서 각각 치수 A, B, C 포인트에서의 간격을 비교를 해서 측정한 결과가 아래쪽에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 모든 저희가 앞에서 측정한 결과와 해석 결과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까만색 줄 위와 아래가 이제 공차 허용 범위입니다. 이 내부에 보시는 이 그래프들이 캐비티에서의 위치값인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몰드플로어에서 1차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의 변형 해석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변형 역설계를 진행하였을 때 몰드플로어 해석 결과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실제 사출된 결과값 보았을 때 모두 공차 범위고 치수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결정성 콜폴리머에서 진행한 부분이 고객의 사양을 많이 충족을 시켜서 정상적인 양산에 들어갔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언더컷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금형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몰드플로우 결과만을 바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최적화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해석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었고, 이 방법을 통하면 금형의 수정 중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형 역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실제 발표에서는 케이스 2가 있었고, 결정성 재료에 글래스 파이버가 30% 들어간 재료에서 동일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역설계를 진행을 했을 때 언더컷이 발생을 하여서 설계자가 추가적인 설계에 변경을 또 진행을 하였고요. 배양이 들어갈 경우에도 영향이 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몰드플로우 결과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를 맞춰가는 것을, 이게 실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계 자동차 회사 코스탈에서 진행한 방법인데요. 코스탈에서 진행하는 몰드플로우 해석, 코스탈에서는 제품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몰드플로우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부터 금형 설계, 그 다음에 실제 양산을 할 때까지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몰드플로우를 단순하게 해석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할 때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최적화를 하고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그 부장님께서, 15년차 부장님께서 고민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랬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은요. 먼저 부품 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CTQ를 식별을 하고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키 X를 찾게 되고요. 그 X와 Y의 관계를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키 X, 키 Y라고 했는데요. X는 입력 변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제품의 벽두께, 게이트 위치, 게이트 수량, 냉각 온도 등이 될 거고요. Y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제품 품질을 나타나는 건데, 이랬을 때 평평도, 진원도, 변형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입력 변수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함수를 찾게 되는데요. 먼저 부품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1차적으로 제품의 슈링키지에 대해서 분류를 하였는데, 흐름 방향으로의 수축을 알파라고 하고 흐름의 직각 방향의 수축을 베타라고 하였을 때 이 알파와 베타와의 관계를 비결정성 재료냐, 결정성 재료냐, 글래스 파이버 첨가물이 들어간 재료냐에 따라 기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들을 전체적인 형상에 따라서 L자, U자,
H자, O자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형상을 가진 제품들의 변형의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변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우리 다루는 제품 중 부품들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렇게 회사 내에 있는 제품들을 그룹핑, 표준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어 하우징에 대해서 하나 가지고서 예를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품에 대한 CTQ 식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요. 기능적 특징, 제품의 형상적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그 중요 부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색이 칠해진 주요 부분에서의 평평도가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설계 단에서부터 먼저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벽 두께의 균일성이 변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터 벽 두께가 균일하도록 개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된 세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서 해석을 진행하는데, 해석을 할 때 가장 저희 해석자가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떠한 메쉬 타입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메쉬 수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듀얼 도메인 메쉬도 진행을 하고, 메쉬 타입도 진행하고 3D 메쉬 타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3D다 하더라도 그 수축 모델을 어떤 걸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이 제품에서 이 수지에서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여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D 메쉬의 제너럴 슈링키지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해석이 진행을 하였고, 실제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지금 사출압을 보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에서는 180 이하, 최대 사출압이 180메가파스칼 이하로 진행이 돼야 하고, 보압 같은 경우는 60파스칼이 적합한 걸로 보이고, 그보다 적거나 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측정을 하시고 각각의 기준을 세우셔서 현장에서의 값을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모두 찾아서 비교를 하고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취합을 할 때는 제품, 금형, 실린더 직경, 노즐 사이즈, 이 곳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하신, 중요하신 내용들을 비교를 하셔서 이때 결과로는 사출 시간, 최대 사출압을 모든 데이터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모든 데이터는 해석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함수를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합치고 이제 이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자신만의 보정 개수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보정 개수를 만들 때 하나의 팩터로 스크류 직경을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2라는 값을 만들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선 또 한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석에 대한 보정 개수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 유동 모델 중 WLF 모델에서의 D1의 값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도 민감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출압에 이제 사출압을 맞추기 위해서 D1을 변경해 가면서 해석을 진행해서 실제 값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개수 값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은 2.64일 때 실제 사출압과 유사한 값을 얻게 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사출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D1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변형이라든지 유동 패턴이라든지 수축이 모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들을 평균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기준값을 만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회사만의 보정 팩터를 새롭게 하나 만든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DB를 구축을 했으면요.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성형 조건, 공정 조건과 최적 조건을 이제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V 모델을 만들어서 냉각, 충전, 보합, 변형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해석 결과는 실제 시사출 결과와 비교해서 최적 사출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저희 보면은 컨디션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실제 제품과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지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의 변형값이 편평도가 좀 안 맞았던 걸로 보이는데 케이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출 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그 실제 제품의 변형을 좀 더 맞춰가는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내는 작업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몰드플로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앞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품 사이즈, 벽 두께, 게이트 수, 게이트 타입,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결과, 사출압이라든지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결과로 통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제 필요하신 아니면 중요한 팩터들마다 다르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품 품질이라고 하는 파트 퀄리티라는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 내에서 자체적인 표를 기준값을 만들어서 이거에 합당하면 5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표를 만들어서 낳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 데이터를 변수에 따라 표로 작성을 하고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도가 가장 큰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제품의 품질은 이제 회사에서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앞에서 CTQ 식별을 해서 일어났던 제품의 품질에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변수에 대한 분석을 이어서 DOE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사출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모델을 생성을 해서 지금 여기서는 변수를 3가지를 잡았습니다. 파트 사이즈와 벽 두께 그리고 게이트 타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함수화해서 이 앞에 있는 3가지의 변수의 값을 입력을 하면은 결과값으로 이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얻어진 결과들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그 다음번에 새로운 유사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치수값만 넣더라도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게 좋은 값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사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치수를 넣었을 때는 사실 사출압과 제품의 퀄리티를 보았을 때 낮고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품을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실제 금형을 제작하여 생산을 하였을 때 실제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변형도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와서 이후에 금형을 개선해서 새롭게 했을 때 결국 변형이 한 60% 정도 개선하는 금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개선된 금형의 치수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했을 때는 아까 보시는 사출압도 좀 더 낮고 제품의 퀄리티도 굿으로 좋아지는 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DB를 만들고서 사용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몰드플로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부품의 설계 단계에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품질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 시간과 트레이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서 진행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활용을 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이 회사에서는 하나로 한 1년에 2억 7천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신 거와 같이 일부 제한 조건들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표준화를 제대로 해야지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군에서는 적합하지만 다른 제품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몰드플로에서 활용한 이제 사출 성형 최적화 전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양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한 다양한 업체 활용 방법이 여러분들 업체에도 좋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EDNC의 이재훈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더 스마트하게 몰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 해석 자동화 METK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 버전 3을 출시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METK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설명과 그 다음에 요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 조건과 다운로드 방법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몰드플로우 유저분들과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몰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기능을 가지고 좀 프로그래밍화해서 몰드플로우 유저분들이 몰드플로우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버전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버전 2, 그리고 올해 이렇게 버전 3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해석을 하고 계시는 열 가소성 수지 사출 성형에 대해서 맞춰서 제작된 툴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 조건, 그 다음에 러너 시스템, 그 다음에 결과를 요약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 조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부터 해서 유량, 그 다음에 다단 사출의 절대값 또는 다단 사출의 상대값들을 입력하기 좀 더 쉽고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몰드플로우 UI보다는 좀 더 실제 사출기 모양과 비슷한 UI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조건에 따른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각각의 스터디들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변경하고 하는 시간들이 모델이 좀 더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계속 복사를 할 때 앉아서 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 시간이 길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면 굳이 내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더라도 차례대로 복사하고 조건을 수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선은 버전 3에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러너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단 금형의 핀포인트 러너 시스템을 콜드 러너 시스템과 핫 러너 시스템 모두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단만 구현되어 있지만 만약에 세미를 사용할 경우에 사이드나 다이렉트 같은 경우를 직접 설계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윗단에 하트러너나 매니폴드를 구성을 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유연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들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결과들이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각각 스터디들 중에서 어떠한 스터디가 가장 결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때 몰드플로우에서는 각각의 플롯,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색깔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보면서 비교를 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배제하고 오로지 정량적인 수치로만 그러한 것들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수치들만 따로 뽑아 가지고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주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은 이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의 화면을 확인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유지보수 고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팀뷰어, 그 다음에 리모트 콜,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대한 링크들이 각각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실 때거나
필요로 하실 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신다거나 저희에게 원격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탭인 이제 공정조건 탭입니다. 공정조건 탭에서부터 실질적인 기능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정조건 탭에서는 케이스 홈 탭으로 시작해서 내부에 케이스 1부터 케이스 10까지의 탭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공정조건들을 적용할 때 뭐 일일이 하나 가지고 뭐 10개의 케이스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스터디에 맞는 케이스 탭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입력하고 각각 케이스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몰드플로우에 활성화되어 있는 스터디의 공정조건을 확인하는 기능인 현재 스터디 공정조건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화면이 팝업 창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공정조건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몰드플로우에 활성화되어 있는 스터디에서 공정조건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스터디에 대한 정보들이 이 팝업 창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팝업창에 나타난 공정조건들을 이렇게 몰드플로어에 있는 공정조건 창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알아보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단 사출의 사출 유량 대 사출 볼륨, 그 다음에 램 속도 대 램 위치, 조건별로 각각의 입력값들이, 프로파일들이 요 별도 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조건을 해당 프로그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 케이스 생성 옵션에서 하나의 스터디에 대한 공정조건만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단일 스터디 사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케이스 1이라고 하는 탭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탭들은 전부 다 비활성화돼서 빈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시면 최대 8개의 다른 화면들이 표시가 됩니다. 조건을 어떻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출 조건에는 시간으로 주거나 아니면 동일 유량으로 주거나 다단 사출을 할 때 절대 값으로 입력하거나 상대 값으로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보합도 퍼센테이지 최대 사출 압력 대 시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절대 압력 대 시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화면들은 입력값에 따라서 나타나는 메뉴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제 사출기에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다단 사출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되어 있고요. 몰드플로우에서는 이러한 프로파일들을 입력을 하실 때 좀 중복적으로 입력하거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적혀있는 각 단수의 위치와 속도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몰드플로우에 그거와 맞게 대칭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전체 적용을 누르게 되시면 몰드플로우에 활성화되어 있는 스터디에 본인이 주신 공정조건들이 모두 다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 케이스, 다중 스터디 사용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몇 개의 스터디를 만들 거냐 총 뭐 2개부터 10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드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케이스 1번 탭으로 가셔가지고 내가 대표로 하는 공정조건을 우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요 케이스 1 적용 후 복사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케이스 1에 대표로 입력하셨던 공정조건들이 케이스 2부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케이스 수량만큼의 탭에 자동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 탭별로 내가 뭐 사출 시간을 1초부터 5초까지 하는데 1, 2, 3, 4, 5로 각 탭에 다르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다음 마지막 클릭 버튼인 케이스 스터디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표로 열려있는 스터디가 케이스 1번으로 바뀌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선택한 개수만큼 케이스들이 복사가 되고 조건이 입력이 되고 케이스 이름도
이 케이스라는 식으로 이렇게 케이스 구분해서 입력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간단한 스터디나 뭐 메시 양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복사가 되겠지만 큰 모델 같은 경우는 복사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놓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복사하고 붙여넣고 복사하고 붙여넣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쉽고 컴퓨터 앞에 꼭 붙어 있지 않아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편의성이 있습니다. 다음 기능인 러너 시스템 탭을 한번 살펴보면 러너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단 금형의 핀포인트 게이트의 러너 시스템을 핫 러너 시스템과 콜드 러너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콜드 러너 시스템을 만드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니폴드, 이쪽 상단에 있는 매니폴드, 스프루랑 연결되는 부분의 형상을 실제 현업에서는 원형보다는 이 사다리꼴 형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다리꼴 형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용시 체크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형상이 사다리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윗넓이, 아랫넓이,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높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러한 각각의 게이트의 직경이라든지 길이 이러한 것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그려질 수 있는 단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한 러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니폴더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한 러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밸브 핀을 사용하시게 될 때 핀을 고려한 애뮬러 형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도 이 애뮬러 형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시 체크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 C타입, 드롭 러너에서 외경과 내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에는 실제 하트 러너의 직경을 집어넣으시고 내경에는 핀의 직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러너 시스템을 만드는 기능 같은 경우는 게이트 개수에 제한은 없고 스프루 위치까지 모두 같은 높이로 그려지기 때문에 게이트가 위치하는 제품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이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거기 동영상 재생이 되시면 동영상 재생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창에다가 값을 기존에 다 입력을 해 놓으시고 위에 러너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가 직접 라인을 그리고 속성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속성이 들어가 있는 라인을 자동으로 그려주고 메시까지 짜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해석 결과 요약 탭인데 10개까지의 해석 결과를 수치로만 정리해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몰드플로우에서 각각의 케이스 스터디 이름 뒤에 다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10개까지만 표시해 주시면 몰드플로우에 들어가 있는 스터디들을 쭉 한번 서치한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1번부터 지정되어 있는 스터디 번호까지 여기에다가 결과를 붙여 넣어 주게 됩니다. 지금처럼 6개의 스터디의 스터디 네이밍을 1번부터 6번까지 이 다시로 구분을 해 준 다음에 이 결과 비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결과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결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결과값 중에 민맥스의 차라든지 민맥스의 합이라든지 그러한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하단에 보시면 로우와 하이가 있는데 각각 비교되는 값들 중에 가장 낮은 스터디 번호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스터디 번호를 밑에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떠한 것들이 가장 좋고 어떠한 것들이 가장 나쁜지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두 분이 설명을 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셨던 데이터베이스, 몰드플로우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기가 사용자가 직접 엑셀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던가 해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감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면 각각의 수치들을 한 번에 뽑아 가지고 엑셀에 넣을 수 있도록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거나 여유가 더 되시면 몰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기능들, 스크립트 기능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선 설명드렸던 요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 같은 경우는 몰드플로우 저희 EDNC에서 몰드플로우 유지보수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툴입니다. 그리고 항상 1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저희 ednc.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압축된 상태로 받으실 수가 있고 유지보수 고객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번에 저희 요 웹세미나를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는 요 이후에 공개되는 그 설문지에서 요 데모 버전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설문지를 취합해 가지고 그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데모 버전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 서밋 2022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는 끝났지만 앞으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 압축 성형, 금형 제작에 관한 최적화 전략을 세우시고 활용하시어 몰드플로우 엑스퍼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과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초음파 무선 가습기도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몰드플로우 유저그룹 네이버 카페인데요. MFUG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EDNC와 함께 최적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